1937년 늦가을, 경성의 밤은 차가운 공기와 함께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권세 높은 자들이 모이는 소공동의 한 저택은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의 비호를 받는 친일거두 이창식의 집이었습니다. 저택의 서재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동서양의 고서들이 가죽 장정의 위엄을 뽐내며 꽂혀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양피지와 잉크, 그리고 이창식이 피우는 시가의 짙은 향이 섞여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거리며 붉은 혀를 날름거렸고, 그 불빛이 방 안의 모든 것들에 살아있는 듯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창식은 두툼한 가죽 안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손에 든 브랜디 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에 그는 잘 다듬어진 콧수염과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실내 가운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복잡한 더미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생각은 다른 곳을 헤매는 듯 보였습니다. 서류들은 경성방직의 인수와 관련된 것들로 그의 사업적 수완과 야망을 증명하는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결국 시대의 흐름을 읽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법이지. 어리석은 자들은 독립이니 뭐니 헛된 꿈을 꾸지만 진정한 힘은 대일본제국의 질서 안에서 나오는 것을. 그때 서재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들어섰습니다. 그의 비서 김현우였습니다. 30 초반의 김현우는 흠잡을 데 없이 딱 떨어지는 서양식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조용하고 절제된 걸음걸이는 얼마나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인물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창식의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발소리를 죽여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전신으로 도착한 듯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총독부 정무총감 각하로부터 온 전신입니다. 방금 수신하여 번역을 마쳤습니다. 김현우의 목소리는 그의 외모만큼이나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깔끔하게 타이핑된 문서를 이창식의 책상 위, 조명의 가장 밝은 부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 훈련된 자의 정확성과 깍듯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창식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만주 주둔군에 보낼 군수 물자 목록이군. 예상했던 것보다 수량이 많아. 기무라 총감, 욕심이 과해. 아무래도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보급선에 무리가 가는 모양입니다. 저희 경성방직과 대동철강에 할당된 양이 특히 많습니다. 기존 계약보다 2할 이상 증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우는 이미 내용의 핵심을 모두 파악하고 분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창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현우의 이런 점을 높이 샀습니다. 자신이 묻기 전에 먼저 답을 준비하고 자신이 지시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정리하는 능력. 지난 5년간 김현우는 그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의 일부처럼 움직여 주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니 수재를 처음 만났을 때 이창식은 그의 눈빛에서 남다른 총기를 발견했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음을 매 순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들에게는 내일 아침 내가 직접 지시하겠다. 자네는 오늘 밤 안에 증산 계획 초안을 작성해 두게. 원자재 수급부터 노무자 관리 방안까지 빈틈없이 할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회장님. 이미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자정까지는 초안을 마무리하여 서재에 넣어두겠습니다. 역시 자네야. 내겐 자네 하나가 천군만마와도 같아. 이창식은 책상 서랍을 열어 작고 검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김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독일제 만년필이 반짝이는 금빛을 뽐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정교한 세공과 묵직한 무게감이 한눈에도 명품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얼마 전 도쿄에 갔을 때 자네 생각이 나서 하나 사왔네. 훌륭한 무기에겐 그에 걸맞은 주인이 필요한 법이지. 자네의 그 명석한 두뇌와 정확한 손에 어울리는 물건일게야. 김현우는 잠시 놀란 듯 눈을 살짝 크게 떴지만 이내 감정을 수습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분한 선물을 받은 충직한 비서의 감격이 서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깊은 곳,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심연에서는 차가운 얼음장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과분한 선물입니다, 회장님. 주신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공손히 만년필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만년필로 자신이 앞으로 서명하게 될 문서들이 조국의 피와 땀을 일본에 바치는 증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식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래, 나가서 일 보게. 아, 그리고 내일 저녁 명월관 약속도 잊지 말고 준비해 두게. 헌병사령부에 다나카 대자가 오는 자리니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걸세. 염려 마십시오. 최고의 기녀와 요리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현우는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서재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화려하고 따뜻했던 서재의 공기는 다시 이창식 혼자만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남은 브랜디를 한 번에 털어넣으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현우의 완벽한 충성심이야말로 자신이 쌓아 올린 성벽 중 가장 단단한 벽돌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단단하다고 믿는 그 벽돌이 실은 성벽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깊숙한 곳에 심어진 폭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재를 나온 김현우는 복도를 따라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서재에 들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손에 들린 만년필만이 차가운 복도의 불빛 아래 섬뜩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경성의 밤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이창식의 저택이 뿜어내는 권위적인 불빛과 달리 종로의 뒷골목은 희미한 가스등과 술집에서 새어나오는 소란스러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현우는 평소의 단정한 정장 대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외투를 걸치고 인파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목적지가 분명한 듯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을 망설임 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낡은 목조 간판에 카페 플라타너스라고 쓰인 작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서양에서 건너온 재즈 선율이 끈적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담배 연기와 커피 향, 그리고 값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그를 맞았습니다. 이곳은 신문물을 받아들인 모던 보이와 모던 걸,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진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해방구이자 동시에 감시의 눈길이 번뜩이는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김현우는 익숙하게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인이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녀는 당시 유행하는 짧은 단발머리에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화려한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과 나른한 미소. 그녀는 카페의 간판 가수인 박은영이었습니다. 박은영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객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김현우가 앉은 자리에서 아주 잠시,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짧게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반주가 시작되자 그녀의 매혹적인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래는 사랑의 슬픔을 노래하는 흔한 유행가였지만 그 가사 속에는 그들만이 아는 암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푸른 강물은 흘러서 가는데 떠나간 넷님은 어이오지 않나. 세 번째 다리 아래서 기다리네. 다리 기울 때까지. 세 번째, 다리와 다리 기울 때까지. 그것은 접선 장소와 시간을 의미하는 그들만의 언어였습니다. 김현우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대 위의 박은영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주변의 소음과 움직임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을 주시하는 밀정이 있지는 않은지, 위험한 낌새는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은영은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무대에서 내려와 손님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며 김현우의 테이블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쪽 창고. 너무 많아졌어. 서쪽 창고는 그들의 비밀 인쇄소를 쥐는 밀정을 의미했습니다. 김현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커피만 마실 뿐이었습니다. 박은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그는 착갑과 함께 작은 쪽지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쪽지에는 이창식이 방금 전 결제한 만주 철도 부설 관련 자재 납품 계획서의 일부가 베껴 있었습니다. 이는 독립군이 일본의 병참선을 공격하는데 결정적인 정보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창식의 저택 서재에서는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맑은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둑판 위를 비추고 흑돌과 백돌이 만들어내는 고요한 전쟁을 관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창식은 흑을, 김현우는 백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창식에게 바둑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는 축소판이자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자네의 바둑은 너무 정직해.
모든 수를 지키려고만 하니 큰 집을 지을 수가 없지. 때로는 과감하게 돌 몇 점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야. 소를 희생해서 대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일세. 이창식은 훈수를 두며 자신의 흑도를 요충지에 딱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김현우의 백돌 대마가 순식간에 위험에 빠졌습니다. 김현우는 잠시 곤란한 표정으로 바둑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지만 이창식은 그것을 그저 궁지에 몰린 자의 초조함으로 읽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수는 언제나 제가 예측하는 것보다 두세 수 앞서 계십니다. 또 한 수 배웠습니다. 김현우는 결국 자신의 돌 몇 점을 포기하고 대마를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창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김현우가 자신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김현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둑판 위에서 수많은 돌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동지들, 자신의 감정,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더 큰 대의, 즉 조국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집을 짓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 오후 김현우는 이창식의 지시로 서류 캐비닛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수인 척 서류 한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허리를 숙여 서류를 줍던 그의 손이 아주 잠시 캐비닛 맨 아래 칸의 헐거운 바닥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재빨리 판자 틈새로 작은 밀랍 튜브를 밀어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정리해 캐비닛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튜브 안에는 만주 독립군에게 보낼 군자금의 전달 경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완벽한 연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이창식은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김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미세한 위화감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바둑을 둘 때 보았던 김현우의 눈빛. 곤경에 빠졌을 때의 그 짧은 흔들림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 그리고 방금 전 서류를 정리할 때의 그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하지만 이창식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저 녀석만큼 나에게 충성스러운 자가 또 어디 있다고. 그는 자신의 의심을 어리석은 기우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번 싹튼 의심의 씨앗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어두운 토양 속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우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이창식이 선물한 만년필로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이창식의 의심 어린 시선이 느껴지는 것을 알았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강할수록 더욱 짙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창식이라는 거대한 빛의 가장 짙은 그림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성을 발칵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최신국의 우편 검열을 총괄하던 일본인 간부 오카다 슈에이가 출근길에 저격을 당한 것입니다. 총알은 빗나가 그의 팔에 부상을 입히는 데 그쳤지만 대일본제국의 심장부인 경성 한복판에서 일어난 대담한 의거는 식민 통치, 기구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즉시 헌병대와 경찰이 총동원되어 대대적인 수사와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경성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창식의 저택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무국에서 나온 사복 경찰 2명이 이창식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고 김현우는 그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이창식의 사업과 관련된 인물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수첩을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기 없이 버석버석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에 접촉하신 분들 중에 혹시 불령선인들과 연이 닿아 있을 법한 인물은 없었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평소와 다른 언행을 보였다거나 갑자기 묘연해진 사람이라거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불순분자들과 엮인단 말이오. 내 사업은 총독부의 신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오. 당들도 잘 알 텐데. 이창식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충성심을 의심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젊은 형사가 다급히 상체를 숙이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회장님. 저희는 그저만의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아주 치밀한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카다 국장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김현우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다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카다의 동선 정보는 바로 그가 빼내어 조직에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창식의 서재에서 오카다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고 그의 비서실을 통해 입수한 일정표를 기억해 두었다가 박은영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거사는 실패했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일정과 접견 기록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검토해 보셔도 좋습니다. 김현우는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와 형사들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충직한 비서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형사들은 잠시 서류철을 뒤적여 보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단서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이 돌아간 후 이창식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응접실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불온한 기운이 스며들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립운동가들의 테러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과 안전, 그리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위협하는 경고음과도 같았습니다. 괘씸한 놈들. 감히 내게 와서 수사를 하겠다고? 누구인데? 현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일, 단순한 놈들의 소행 같으냐? 제 소견으로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은 아닌 듯합니다. 오카다 국장의 경호는 삼엄하기로 유명합니다. 그의 동선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은 내부에 정보 제공자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아마 총독부나 관련 기관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린 자일 겁니다. 김현우는 마치 남의 일을 분석하듯 냉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너무나도 정확해서 오히려 이창식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내부의 적, 그것은 가장 무서운 위협이었습니다. 이창식은 걸음을 멈추고 김현우를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부라. 그렇다면 내 주변에도 그런 쥐새끼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렸다. 안 되겠어. 자네에게 특별히 하나 주겠다. 자네의 그 명석한 머리로 내 주변을 샅샅이 뒤져. 고용인들부터 시작해서 나와 거래하는 모든 놈들까지.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이는 자는 모조리 나에게 보고해. 내가 직접 그놈의 목을 비틀어 버릴 테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었습니다. 김현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인의 명령을 받든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이 제 소임입니다. 최선을 다해 불순분자들을 색출해 내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날 밤 김현우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창식이 지시한 대로 고용인들의 신상 명세서와 거래처 목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조직 내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또 다른 밀정을 찾아내고 동시에 수사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줄타기였습니다. 한 발만 헛디뎌도 자신은 물론 조직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다 말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격은 실패했고 동지 한 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곧 끔찍한 고문이 시작될 것이고 그 동지가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버텨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균열은 비단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에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에도 그리고 조국 독립을 향한 험난한 길 위에도 이미 깊고 위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이창식의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잡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 펜으로 거짓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창식을 속이고 동시에 진실된 정보를 적어 동지들에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던가.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이 펜은 2개의 칼날을 가진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오카다 저격 사건 이후 경성의 공기는 눈에 띄게 흉흉해졌습니다. 거리마다 순사들의 수가 늘었고 밤이 되면 불신 검문이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이창식은 극도의 신경과민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배신자를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저택의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사소한 말실수 하나, 정원사의 부자연스러운 손짓 하나도 그의 눈에는 불온한 신호로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짐의 중심에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믿었던 김현우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창식은 평소보다 일찍 서재에 나왔습니다.
그는 밤새 뒤척이다 잠을 설친 참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현우가 밤새 작성해 놓은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창식이 지시한 내부 감찰에 대한 중간 보고서였습니다. 몇몇 고용인들의 의심스러운 행적과 재정 상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창식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보고서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맨 아래 김현우의 서명 옆에 아주 미세하게 번진 잉크 자국이었습니다. 늘 완벽하던 녀석인데 잉크가 번지다니. 그것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펜 촉에 잉크가 너무 많이 묻었거나 종이의 질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자 그 작은 잉크 자국은 김현우의 심리적 동요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 급하게 혹은 불안한 상태에서 서명을 하다가 생긴 실수는 아닐까. 이창식은 보고서를 집어들고 창가로 다가가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종이의 질감, 잉크의 농도, 필체의 미세한 떨림까지 확인하려는 듯 그의 눈빛은 병적으로 집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현우는 이창식의 외부 일정을 수행하고 약속된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내에서 예상치 못한 검문이 길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서재로 들어서자 이창식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12시까지 돌아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 지금은 12시 10분이다. 지난 5년간 자네는 단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 종로 내거리에서 헌병대의 검문이 있었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김현우의 대답은 사실이었고 그의 표정에는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창식의 귀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헌병대의 검문. 어쩌면 그것은 누군가를 만나고 온 것에 대한 알리바이가 아닐까. 그는 김현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그의 눈에서 거짓의 흔적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검문이라. 요즘 시내가 흉흉하니 그럴 만도 하지. 별일은 없었고? 네, 문제 없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창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의심의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잉크 자국, 약속 시간의 지각, 그리고 헌병대의 검문. 각각은 아무 의미 없는 점에 불과했지만 이창식의 불안은 그 점들을 잇대어 하나의 불길한 선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현우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이창식은 김현우를 불러 바둑판을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훈수를 두는 척하며 그는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다나카 대자가 그러더군. 오카다를 저격한 놈들의 아지트가 서대문 근처의 한 인쇄소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말이야.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대대적인 급습이 있을 게야. 아주 씨를 말려버릴 작정인 모양이더군. 이창식의 눈은 바둑판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김현우의 미세한 반응을 포착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서대문 인쇄소는 거짓 정보였습니다. 진짜 비밀 인쇄소, 즉 서쪽 창고는 마포에 있었습니다. 만약 김현우가 이 정보에 반응하여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려 한다면 그는 빼도 박도 못하는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우는 바둑돌을 든 채 잠시 허공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심장은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이창식이 자신을 떠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찰나의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보를 무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역이용해야 하는가? 그는 짧은 침묵 끝에 바둑돌을 탁 소리와 함께 바둑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잘 됐군요. 그런 버러지 같은 놈들은 하루빨리 소탕해야지요. 회장님의 심려도 그만큼 덜어지실 테니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고 그의 표정에는 불령선인들의 소탕을 반기는 듯한 기색마저 감돌았습니다. 이창식은 김현우의 얼굴에서 어떤 동요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심이 정말로 기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덫을 아직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을 붙여 김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지시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김현우는 퇴근 후 자신의 작은 하숙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책 몇 권과 단벌 옷가지가 전부인 그의 성격만큼이나 단출하고 금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창식의 의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박은영에게 그리고 조직에게 이 위험한 함정에 대해 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락망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그의 타들어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처연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싹을 틔우고 독초처럼 자라나 두 사람의 관계를 뿌리부터 썩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대문 인쇄소 급습은 예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곳은 텅 빈 위장 아지트였고 헌병대는 낡은 인쇄기와 종이 뭉치 몇 개만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창식은 자신의 함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김현우가 미끼를 물지 않은 것이 그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함정을 미리 눈치챌 만큼 교활하다는 증거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지 못한 채 안개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며 모든 것을 불분명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창식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김현우는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창식의 눈을 피해 조직과 연락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그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창식의 권력을 역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창식의 이름으로 총독부의 고위 관리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는 척하며 포장 상자 안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숨겨 넣었습니다. 메시지는 함정, 연락 중단, 새로운 통로를 찾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물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은 조직의 외곽 인물로 그 역시 자신이 무엇을 운반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슬아슬한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한편 헌병대의 수사망은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었습니다. 오카다 저격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독립운동가는 끔찍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실토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증언 속에서 카페 플라타너스와 가수 박은영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사팀에게 던져진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그날 밤 박은영이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곡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카페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헌병대와 사복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손님들의 비명과 테이블이 엎어지는 소란 속에서 한 장교가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박은영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장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은영 씨, 불령선인 비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이게 무슨 짓이죠? 전 그저 노래를 부르는 가수일 뿐이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소용없었습니다. 헌병들은 그녀를 양쪽에서 붙들고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끌려나가면서 객석의 한 구석을 스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늘 김현우가 앉아 있었지만 오늘 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체포될 것을 예감하고 일부러 그에게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으로 그를 그리고 조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창식의 저택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이창식은 조간신문의 사회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류 가수 박은영, 독립군 관련 혐의로 헌병대의 전격 연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맞은편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김현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김현우가 박은영의 카페에 가끔 드나든다는 사실을 미행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듯했습니다. 박은영이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이창식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신문을 가리키며 말을 건넸습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군. 저 어여쁜 가수가 불령선인이라니. 자네도 저 가수의 노래를 들으러 몇 번 가지 않았었나? 사람이란 참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야. 이것은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창식은 김현우의 얼굴에서 나타날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김현우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신문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은영이 잡혀갔습니다. 그녀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지만 그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동요는 곧 그녀와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 별일이 다 생기는군요. 노래는 제법 들을 만했습니다만 그런 위험한 사상을 품고 있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불행에 대해 논평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현우의 저 완벽한 무표정은 그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감정마저 버린 독종이라는 증거인가? 그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박은영을 신문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점. 그래, 안타까운 일이지. 헌병대에서 조사를 하면 배우가 누구인지 곧 드러나겠지. 썩은 뿌리는 뽑아내야 하는 법이니까. 이창식의 말은 김현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올가미는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박은영이라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무너졌고, 이제 적의 칼날은 그의 턱 밑까지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창식의 서재를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걸으며 평생 처음으로 절망에 가까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박은영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얽히고 설키며 가장 위험하고 대담한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영이 남산에 있는 헌병대 취조실로 끌려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김현우에게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더디고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이창식 앞에서 완벽한 비서의 역할을 계속 연기했지만 그의 내면은 타들어가는 숯과 같았습니다. 그는 박은영이 고문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입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장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현우는 이창식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창식은 평소처럼 브랜디를 마시며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현우는 결심한 듯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미세한 감정의 파동을 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은영, 그 가수에 대한 일입니다. 사실 제가 그 여인과 개인적인 만남을 몇 번 가졌습니다. 어리석게도 잠시 마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불령선인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이번 일로 회장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게 된다면 저는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김현우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죄책감에 짓눌린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식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말없이 김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김현우가 생각해낸 계략이었습니다. 박은영과의 관계를 단순한 치정 문제로 위장하여 이창식의 의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동정심을 이용하여 그녀를 구출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구차한 변명인가? 아니면 그 여자를 구해달라는 청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어리석었던 탓에 회장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용서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제 이름을 말하게 된다면 비록 저는 결백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회장님의 비서가 불령선인과 연루되었다고 수군거릴 것입니다. 그것은 곧 회장님의 위신에 흠집을 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김현우는 교묘하게 이창식의 자존심과 명예욕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이창식이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목숨보다 더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창식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오르내리는 것을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군.
일리가 있는 말이야. 자네의 어리석음이 결국 나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말이렸다. 이창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김현우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그의 제안은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박은영을 헌병대 손에 계속 맡겨두는 것보다는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뒤탈이 없을 터였습니다. 그는 헌병사령부의 다나카 대좌에게 빌려준 막대한 정치 자금을 떠올렸습니다. 그 빚을 이용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알겠다.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하지. 자네는 2번 다시 내 앞에서 그 계집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게. 그리고 이번 일은 자네에게 씌워진 마지막 멍해가 될 걸세. 명심하게. 회장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현우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도박은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이창식의 압력이 작용한 덕분에 박은영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물론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이제 이창식이 고용한 감시자들의 눈 아래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현우는 이창식의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시내의 한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는 풀려난 박은영을 그곳에 입원시켰습니다. 고문으로 망가진 몸을 추스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은 감시의 눈을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김현우는 이창식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서류 캐비닛의 헐거운 바닥 판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두었던 조직의 비상 연락망과 주요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필름을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판자를 들어 올린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숨겨두었던 밀랍 튜브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김현우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찾고 있었나? 김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창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현우가 찾던 바로 그 밀랍 튜브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다른 쪽 손에는 이창식이 김현우에게 선물했던 금빛 만년필이 분해된 채 들려 있었습니다. 만년필의 그 카트리지 부분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파여 있었고 그곳에 또 다른 마이크로필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아들처럼 믿었네. 내 제국의 완벽한 후계자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최고의 것을 주었어. 이 만년필처럼 말이야. 그런데 자네는 내 등에 칼을 꽂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군. 이창식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김현우의 사소한 실수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몰래 그의 사무실을 뒤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만년필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박은영을 역시 김현우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기기 위한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김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마침내 모든 감정을 억누르던 가면이 벗겨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충직한 비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와 조국을 향한 뜨거운 슬픔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진짜 얼굴이 마침내 잔인한 진실과 함께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창식의 서재 안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꽃만이 두 남자 사이에 드리워진 깊은 배신감의 심연을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창식은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재 중앙에 놓인 바둑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안깨. 자네와 나의 마지막 바둑을 두어야 하지 않겠나? 지난 5년간의 연극을 끝내는 마지막 무대로는 아주 어울리는 자리일. 개야. 김현우는 말없이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이나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식은 흑돌통을, 김현우는 백돌통을 앞에 놓았습니다. 바둑돌이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가 서재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습니다. 언제부터였나? 처음 내 밑으로 들어올 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건가? 제가 기억하는 아주 오래전부터입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 같은 자들의 밀고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그날부터 제 삶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김현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던 낡은 흑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이창식은 그 사진 속의 인물들을 그저 평범한 그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일제의 탄압으로 쓰러져간 그의 아버지이자 스승이었고 동지들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의 복수심과 사명을 매일같이 상기시키는 성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했군. 가장 높고 안전한 곳에 숨어 가장 깊숙한 곳을 찌르기 위해서. 훌륭한 전략이야. 내가 자네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아닌가. 소를 희생해서 대를 얻는 것. 이창식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기묘한 감탄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뛰어난 제자가 자신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는 사실에 전율하고 있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처럼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창식은 맹렬하게 공격했고 김현우는 묵묵히 방어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회장님이야말로 대단하십니다. 조국과 동포를 팔아넘겨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셨으니 당신이 말하는 시대의 흐름이란 결국 강자에게 빌부터 약자의 피를 빨아먹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놈. 감상에 젖어 현실을 보지 못하는군. 조선은 이미 끝났어. 나는 그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남고 더 강해지는 법을 택했을 뿐이다. 너희 같은 몽상가들이 독립을 외치며 개죽음을 당하는 동안 나는 내 백성들을 먹여 살릴 공장을 짓고 있었단 말이다. 이창식의 외침은 서재를 울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변명이자 스스로를 합리화해 온 신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그러나 분명하게 경성의 밤하늘을 찢는 듯한 거대한 폭발음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저택의 창문이 굉음과 함께 흔들렸고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창식은 놀라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성 시내의 여러 곳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총독부 건물, 통신국,
그리고 일본군의 주요 병참 기지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은영의 체포, 자신의 함정, 그리고 김현우의 자백. 이 모든 것이 시간을 벌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김현우는 자신이 발각될 것을 예상하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최후의 작전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창식이 경악으로 물든 얼굴로 김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김현우는 여전히 바둑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지막 백돌 하나를 바둑판의 중앙 천원투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승패와는 상관없는 상징적인 수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때로는 과감하게 돌 몇 점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오늘 밤 나의 동지들은 자신의 목숨이라는 돌을 버려 조국이라는 거대한 집을 지키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기꺼이 버려지는 돌이 될 생각입니다. 김현우의 말은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불꽃을 피워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보 덕분에 독립군 의열단은 경성의 심장부를 동시에 타격하여 식민 통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창식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바둑판 위에서도 그리고 현실의 싸움에서도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존재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꾹. 내 손으로 내 목을 칠 칼을 갈아준 셈이로군. 그 순간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다나카 대자가 싸늘한 얼굴로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성 시내의 동시 다발적인 테러는 이창식의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쓸모를 다한 게 혹은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희생양에 불과했습니다. 다나카 대자가 이창식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창식 씨, 내란 방조 및 적국에 대한 이적 행위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들이 이창식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김현우는 그저 조용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도 슬픔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비워낸 자의 깊은 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바둑은 끝났고 그는 승자도 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역사의 경랑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한 하나의 이름 없는 돌멩이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계절은 차가운 겨울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경성의 봄은 여전히 시리고 황량했습니다. 의열단의 대규모 거사 이후 일제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이름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폭발음은 억압받던 민중의 가슴에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이창식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내란죄라는 무거운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서대문 형무소의 차가운 독방에서 자신의 과거를 곱씹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성은 그가 가장 믿었던 비서의 그림자 아래에서 하룻밤 사이에 재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김현우의 그 고요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증오나 경멸이 아닌 깊은 연민의 눈빛이었습니다. 시대를 잘못 읽은 가련한 인간에 대한. 김현우는 그날 밤 헌병들이 들이닥친 혼란을 틈타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이창식이 체포되는 순간 모든 혐의는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쏠릴 것이고 자신은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해로 가는 밀항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 위에서 그는 멀어져가는 경성의 불빛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 쓰러져간 동지들의 얼굴과 남겨진 이들의 고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사랑하는 연인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마저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조국 해방이라는 무겁고도 숭고한 사명뿐이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몸을 추스른 박은영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김현우가 남긴 마지막 비상 연락망을 통해 그가 무사히 탈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카페 플라타너스의 무대에 섰습니다. 일제의 감시는 여전했지만 그녀의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사랑과 이별을 노래했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깊은 슬픔과 강인한 의지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더 이상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자 떠나간 이들을 위한 진홍곡이었으며 언젠가 돌아올 그를 기다리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박은영은 늘 부르던 그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었습니다. 푸른 강물은 흘러서 가는데 떠나간 내님은 어이오지 않나. 세 번째 다리 아래서 기다리네. 해가가 다시 뜰 때까지. 가사의 마지막 구절, 달이 기울 때까지가 해가 다시 뜰 때까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그녀의 다짐이자 어둠 속에서 싸우고 있을 모든 동지들에게 보내는 위로였습니다. 카페의 한 구석, 어둠 속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도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역사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려나아갔습니다. 김현우는 상해 임시정부의 정보요원이 되어 이름 없는 그림자로 살아가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해방의 날,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동지들의 사진 앞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빛이었기에 그는 감히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유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맑고 힘있는 그 목소리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역사의 증인이 된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김현우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걸어온 그림자의 길 끝에 마침내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젊은 시절 이창식에게 받았던, 그러나 이제는
잉크가 모두 말라버린 낡은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펜은 배신과 충성, 파멸과 희생이 뒤엉켰던 한 시대의 비극적인 유물이 되어 그의 손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역사의 재 속에서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남아 그렇게 다음 시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